세단형 모델 3, 모델 S보다는 확실히 모델 Y가 착석의 어떤 포지션, 시팅 포지션 자체가 의자에 앉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여겨지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한번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점을 거의 한 20-30분 얘기한 것 같은데 단점 막 이거 얘기 못 끝내는 거 아니야? 자, 단점을 얘기를 할게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요, 승차감. 제가 그냥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놈의 승차감, 착좌감은 조금 둘째 문제예요. 약간 착좌감은 허벅지의 방석, 시트가 살짝 짧은 거 빼고는 뭐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다가 나파 가죽으로 전부 마감을 해놔가지고 더더욱 편한데,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스포츠성에 기인해가지고는 굉장히 세팅을 그래도 잘한 편이에요. 꽤 기민하게 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리스폰스가 정말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차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안 좋긴 한데 이렇게 88대로나 고속도로 같이 좀 쫙 뻗은 그런 구간에서는 또 그래도 탈만해요. 근데 쓸데없는 잡정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문제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특징상 과속 방지턱이 높고 이런 범피 로드가 많단 말이에요. 우두두두두두. 물론 저기 유럽의 범피로드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아무튼 승차감이 너무 서스펜션과 스테빌라이저가 너무 단단하게 묶여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보면은 조금만 요철이 있고 조금만 범피한 로드에서 움직이면은 터치가 안 될 정도로 여길 누르려고 하는데 차가 튀어버리니까 막 밑에를 눌러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 그런 것만 이겨낼 수 있다면 사실 괜찮은데, 단점의 A부터 Z는 승차감이에요. 정말 승차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와이프도 싫어하고 저희 어머니조차도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인정한 이 쓰레기 같은 승차감. 와, 이 승차감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이 정도로 승차감이 안 좋은 차는 처음 타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3인치짜리 우루스를 탔는데 그 우루스도 완전히 스포츠 모드로 옥죄어 놓으니까 이런 스포츠성, 이런 승차감이 나오긴 하더만, 그래도 컴포트로 놔두면 그 댐퍼의 서스펜션의 느낌이 상당히 조율을 잘했더라고요. 근데 뭐 X5나 X7 같은 차량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승차감 좋거든요. 근데 와, 모델 Y의 승차감은 정말 한번 진짜 꼭 타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승차감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안 좋은 차량만 타시다가 모델 Y를 넘어가신 분들은, 아니 울트라 비니군 쟤는 왜 저렇게 테슬라 승차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테슬라한테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어쨌든 거의 200대 넘게 차량을 타는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심지어 캐스퍼 같은 차량도 이 차량보다는 승차감 자체는 좋으니까 정말 캐스퍼가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캐스퍼가 얘보다 승차감 좋아요. 그 경차가. 이쿼녹스 이런 차량들 되게 허접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최근에 탔던 차량 중에 저 리뷰도 안 올렸는데 쉐보레 관계자분들이 상처받을까봐 이쿼녹스는 이게 요즘 21세기에 나온 차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차량의 만듦새 완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모델 3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테슬라에서 나온 모델 3도 야, 모델 Y를 타다가 모델 3를 타니까 이렇게 승차감이 좋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모델 Y는 승차감이 매우 안 좋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너무 뭐 기분 나빠하진 마시고요. 뭐 모델 Y 오너분들 중에 또 모델 Y를 좋아하시고 모델 Y의 승차감을 그냥 타실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싸잡아 당신들이 잘못 느끼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주관적인 마음으로 제가 타는 많은 차량들보다 굉장히 승차감이 안 좋은 차량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보다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느낀 거는요, 예전에 BMW M3 CS, 와, 걘 진짜 너무 딱딱해갖고 얘보다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때 걔 빼고는 개인적으로 승차감이 너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잔잔바리 버그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큰 버그들,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차량을 움직일 때 있어서 이런 버그는 일어나선 안 되는데 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버그 말고요, 잔잔바리 버그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깜빡이 딱 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잘 켜질 때가 있는데 제가 5번을 깜빡이를 킨다 쳐요. 깜빡 원래 이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딸깍 처음 2번 정도가 이 소리가 안 나요.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깜빡이를 안 넣었나? 그래서 반대로 끌려고 다시 반대쪽으로 넣어서 주변 차량들한테 혼란을 가중시켜주는. 전 처음에 이게 깜빡이가 안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깜빡이는 들어가는데 깜빡이의 소리가 가끔가다 간헐적으로 들리지 않는 버그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심각한 버그 아닌가? 잔잔바리 버그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또 잔잔바리 버그 중에 하나가 블루투스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난 빨리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초반 한 4, 5초 정도가 전화 소리가 이러면서 안 들려요. 그래서 통화가 자체가 안 된다.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고질인데요. 후방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후방 카메라가 겁나 버벅이기도 해서 문제고. 그래서 이게 사실 1프레임만 끊기고 이래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특히 뒤에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확 가까워져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고. 저는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사고가 난 분들, 제가 아는 사람만 2명이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색깔이 되게 이상해요. 막 번쩍번쩍번쩍거리고 막 캬바레처럼 막 초록색이 막 튀었다가 형광색이 막 튀었다가. 근데 실제로 형광색이 바깥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빛 같은 거, 특히 라이트 같은 거 보면 막 깜빡깜빡깜빡깜빡. 되게 후방 카메라의 프레임 레이트라든지 이런 색상적인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후방 카메라. 근데 이게 라이젠에서는 고쳐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갖고 있는 인텔 아톰 칩에서 라이젠으로 칩셋을 레트로핏을 해줘야 되는 게 이건 안전상에도 좋은 부분인데 해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모델 Y, 지금 이 뒤에 후방 카메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후방 시야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후방 시야가 뒤에 루프 라인이 누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누워서 하늘을 보기엔 되게 좋은데 누워 있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만큼밖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보여요, 진짜 뒤에가. 그래서 바로 뒤에 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안 보입니다.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나마 제가 뒤로 백을 후진을 넣으면 센서라도 작동을 하니까 뭔가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직진하고 있으면 뒤에 갑자기 차가, 지금 제 뒤에 카메라로는 아우디 Q5가 보이거든요. 제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어떤 차인지도 인식도 안 되고요. 거기다가 밤 되면 얘가 디밍까지 돼요. 진짜 그냥 밤에는 창문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이 뒷좌석 시야감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뒤쪽을 쿠페형으로 깎아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공기저항 계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쓴 방편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후방 시야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거의 운전하면서의 불편함은 거의 없는데 후방 시야는 정말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리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후방 시야가 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그런 차량을 좀 타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드는데, 그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나온 이 후방 카메라, 이게 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단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OTA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장점이기도 해서 장점 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단점 때 장점도 있다, 하지만 단점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뒤로 미루긴 했는데, OTA가 진짜 만물이 아니에요. 만능이 아니에요. 만능이. OTA를 통해서 없던 버그가 생기기도 되게 많이 생기고요. 잘 쓰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버림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 OTA를 통한 업데이트 파일이 어떤 걸로 업데이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 옛날엔 릴리즈 노트도 없었어요. 지금은 릴리즈 노트는 생겨서 하고 난 다음, 이미 저지르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떤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이제는 알 수 있지만, 지금도 미리 나는 어떤 업데이트를 할 거다, 그리고 좀 릴리즈 노트에서도 정확한 부분을 좀 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마이너한 버그 픽스 같은 거는 애초에 얘기도 안 꺼내요. 그래서 뭐가 고쳐졌는지, 기존 버전에서 뭐가 문제였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 약간 이건 테슬라에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파일럿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연속적인 이런 막히는 구간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급하게 섰다가 굉장히 빠르게, 근데 늦게 출발해놓고 그때서야 빨리 출발을 가속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램프를 빠져나가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니까 좀 걱정돼요. 조금 속도를 적당히 낮춰가면서 어느 정도 얘가 굴곡값이, G값을 느끼는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량 자체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G값이 넘어가면 좀 속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컵을 틀든가 그러면 좋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OTA로 계속 오토파일럿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고쳐질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을 빨리빨리 고쳐주지는 않으니까, 테슬라 측에서 뭐 내 개인 회사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쳐주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 얘가 FSD라는 걸 저한테 팔아먹었잖아요. 943,000원. 1,000만원이 1,000만원. 1,000만원짜리 옵션을 팔아먹어놓고 미래의 가치를, 뭐 주식이야?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가 가격에 반영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샀죠. 근데 내가 사놓고 EAP가 나와버렸네? 인핸스드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오토파일럿 베타, FSD 베타 뭐 이런 거는 저 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전 나와도 안 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선반영시켜가지고 가격에다 녹여버려가지고 너무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가 지금은 또 EAP라고 하는 옵션을 또 넣어버려가지고 이놈 새끼들이 구독이나 빨리 넣어주지, 너무 비싸게 FSD 옵션을 지출을 해버렸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만드는 테슬라 사측의 아마 정책들 굉장히 아쉽고요. 그 정책들이 왜 투명하지 않냐고 제가 계속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총 배터리 용량 인증받은 게 환경부 인증에서 85kWh의 인증을 받았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총 용량이 85kWh예요. 근데 제가 얘로 돌아다녀 보면 72kWh가 네트 배터리, 유저블 배터리예요. 실 유저블 배터리. 그러면 13kWh 정도의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13kWh면 가격으로 봤을 때 얼마냐? 원가로 봤을 때. 요즘 패키지까지 해가지고 1kWh당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3kWh면은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쓰질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없었던 버그가 생겨날 수도 있고, 갑자기 20km, 10km 구간으로 막 내비게이션에서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속도가 갑자기 확 줄어버린다는 그런 부분들,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협을 주는 그런 버그들이 가끔은 이렇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OTA뿐 아니라 오토파일럿 중앙통제식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차량들의 갖가지 버그들이 짜잘하게 생기는데, 이게 블루투스 이런 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지 뭐 이런 대체가 가능한데, 가끔가다 의자 앞뒤로 안 움직이는 이런 버그 있잖아요. 이거 생기면 진짜 사람 환장하거든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버그들, 말도 안 되는 버그들이거든요, 정말. 가끔 되게 무지성으로 테슬라는 버그가 없는데 왜 너만 버그가 생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IT 업계에 있었고 QA 쪽과 QC 이런 프로그램적인 어떤 버그 이런 것들을 다 잘 찾아내서 그런 것도 있어요. 20년을 IT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조금만 이슈가 생겨도 그게 저는 좀 눈에 거슬리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라이젠이 아니고 이제 아톰칩인데 굉장히 옛날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그런 AP로 작동이 되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도 얘는 최적화를 그래도 잘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조금 더 빠르게 잘 주변 상황도 인지하고 디스플레이에서 뿌려지는 것도 더 훨씬 더 부드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도 얘만큼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차량 자체가 없어서 이거는 딱히 제가 뭐 불만인 건 아닌데, 다만 여기서 갖고 놀 수 있는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만들어 놨으면, 영화관 같은 경우라든지 아케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빠르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최적화를 잘 시키고, 이런 부분을 계속 디벨롭을 해야 되는 게 테슬라의 목적이어야 한다, 테슬라의 사명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드웨어가 그리고 너무 자주 바뀌어요. 얘가 생각보다 고지 없이, 정책 고지 없이 그냥 막 바꾸는 게 너무 많다. 제가 아까 투명하다는 걸 얘기하다 말았군요. 그러니까 뭐가 투명하지 않냐면,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어떤 업데이트가 되어서 하드웨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고지가 없어요. 진짜 불친절한 거죠. 예를 들면 매트릭스 LED 구조에 헤드라이트가 적용된, 이건 굉장히 큰 사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헤파 필터가 갑자기 제 거 적용이 돼가지고 출고가 된 거예요. 나야 좋지. 근데 헤파 필터 안 달려있는 바로 전에 구입해서 썼던 사람들은, 그리고 올해 3월에 받았던 사람들은 아톰칩이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야. 근데 올해 6월에 받은 사람들은 라이젠이 들어가 있는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 두 분들 간의 간극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정말 부품 수급이 잘 안 되고 힘든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커넥터, 냉각수 커넥터 쪽이 깨져가지고 수리해 주쇼 했는데 수리 안 됨, 배터리 통으로 교체해야 됨, 아세이로 2천만 원 내, 이런 부분들 진짜 불편하고 불친절함, 이런 정책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굉장히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말해 뭐해 귀찮아 죽겠네, 단차, 차량의 완성도, 마감 완성도. 나 이런 차량은 진짜 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는 거의 일반적인 차량 브랜드에서 이 정도로 만들어내면 QC에서 빠꾸각이에요. 발려먹는단 말이에요. 리젝트.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소비자한테 내놓고 소비자들은 그걸 갖다가 불만을 얘기를 해도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도 최근에는 잘 고쳐지는 편이라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떠안게 만들지 말고 애초에 차량이 잘 나오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텐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제가 지금 A필러 쪽에 단차가 굉장히 안 맞아요. 뭐 불편한 건 사실 없는데 지금 이 차량이 현재 가치로 9,700만 원짜리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단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차량을 봤을 때 인상이 찌푸려진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아쉽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단차나 조립의 완성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차가 너무 잘 팔리니까, 그래도 이 차량은 구입해 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그냥 대충 차량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업데이트 건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다는 모르겠지만 히트펌프 위치라든지 히트펌프가 있었던 거라든지, 옛날엔 없었어요, 히트펌프도. 그리고 단순 히트펌프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접합유리가 적용되어 있었던 차량, 애초에 나올 때부터. 근데 이중접합유리가 없었던 차량도 있었고, 이제는 후면 쪽에도 이중접합유리가 들어간대요. 생고방에서 만든. 퀄리티 좋은 건 다 써, 신기하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직전에 샀었던 사람들, 그것들을 적용시키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분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재판매할 때, 중고 거래를 할 때 있어서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산 고객들끼리 지금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가격을 주고 누구는 헤파 필터가 있고 없고, 이중접합유리가 있고 없고, 10kWh의 배터리가 추가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거죠. 라이젠. 라이젠 AP는 진짜 난 좀, 이거는 만약에 한 100만원 정도 주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난 100만원 주고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사실 안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으면 할 것 같고. 어쨌든 10,000km를 타면서 참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느껴봤는데요. 광각 미러가 또 처음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요거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평면 협각 유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싸제 용품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양쪽 다 광각 미러로 교체를 해서 우리나라에 현지화된 차량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PDI를 통해서라든. 그리고 이게 9,700만원짜리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막 아직도 물이 새거나 조립 불량 같은 것들로 인한 불편함을 끼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인가 싶어요. 스위치, 가죽 시트 교환, 갖가지 이닉스테리어 변경, 랩핑 이런 것들 다 하면서 느낀 게, 진짜 뭐랄까요, 차량 자체가 재미있고 잘 만든 차량인 거는 확실하고, 이 정도의 차량을 다른 브랜드에서 찾기가 참 어려운 것도 역시 사실이기는 해요. 좋은 차량인 것은 확실해요. 잘 만들었고.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고, 그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테슬라에서 점점 발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승차감적인 부분과 더해서 잡스러운 버그들,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좀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기존 유저들한테도 불편함을 최대한 덜 주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 뭐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타고 다니고 있지만, 또한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사람들은 이 브랜드가 안정화된 브랜드라고 느끼지 못해요. 이 차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 차량을 파손시켜서 사고가 났어, 다시는 이 차량을 이제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 차량이 9,700만원짜리 차량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차량은 맥시멈 한 7,500만원? 맥시멈? 보조금 받아서 한 7,200만원 정도? 딱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70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버린 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적인 부분을 최대한 좀 억제했으면 좋겠고, 일런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나 유저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차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테슬라라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0km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여러가지 장단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롱텀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았는데, 롱텀 시승기인 만큼 길게 영상을 찍었네요. 길게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모델Y의 관련 또 더 많은 차량들 차량의 리뷰 혹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뷰니군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